고요한 시골 마을의 새벽은 언제나처럼 짙은 안개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흙 냄새와 섞인 풀벌레 소리만이 유일한 생명의 흔적인 이곳, 시간마저 멈춘 듯한 낡은 기와집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공기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 영감과 그의 아내 박 여사는 아들 민준이가 떠난 후 서로의 그림자만 밟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죠. 말수가 줄어든 집안은 숨막히는 적막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마루, 아들의 손때가 묻은 낡은 책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만 민주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지독한 고요를 깨부수는 충격적인 사건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됩니다.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정체불명의 소리, 그리고 그 소리의 주인공과 마주한 노부부의 눈에 비친 경악과 공포, 과연 그들을 찾아온 불청객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묘한 방문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을까요? 훗날 이 사건은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비밀의 시작점이 됩니다. 노부부의 삶을 덮친 이 미스터리는 결국 눈물과 감동이 뒤섞인 놀라운 반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야,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십시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김 영감은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어딘가에 있을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죠. 아내 박 여사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지만 끓고 있는 찌개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외아들은 똑똑하고 마음씨 고운 청년으로 자라주었죠. 동네 어르신들에게 싹싹하게 인사 잘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벌써 1년, 경찰은 실족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를 종결했지만 부부는 아들이 그렇게 쉽게 떠났을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 혹은 최소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부부를 하루하루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부부는 마루에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두 사람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똑 아주 작고 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김 영감과 박 여사는 동시에 고개를 들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똑똑 똑 그것은 안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에 해가 지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이 외딴 집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현관문이 아닌 창문을 두드리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죠. 김 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남편의 옷소매를 꽉 잡았습니다. 여보, 누구일까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영감은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듯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곁에 있던 신문지를 단단하게 말아쥔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나 마을에 떠돌던 흉흉한 소문들, 밤에 홀로 다니는 사람을 홀린다는 도깨비불 이야기나 빈집을 노리는 좀도둑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미신을 믿는 나이는 지났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노크 소리는 원초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김 영감은 소리가 나는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창문에 드리워진 얇은 커튼 옆에 바싹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소리는 바로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의지를 가진 존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두드리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똑, 똑, 똑. 김 영감은 큰 결심을 한 듯 커튼의 아주 작은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 희미한 달빛 아래에는 사람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쌍의 형형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그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늠름한 체구의 양치기 개였고 다른 한 마리는 온몸이 새하얀 진돗개였습니다. 두 마리의 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번갈아 가며 앞발을 들어 창문을 노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가, 그것도 처음 보는 두 마리의 개가 한밤중에 찾아와 사람처럼 창문을 두드린다. 김 영감은 평생 이런 기이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이 개들은 어디서 나타났으며 왜 하필 이 집의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김 영감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두 마리 개의 눈빛에는 마치 사람의 것처럼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끈질기고 무언가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눈빛. 김 영감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양치기 개는 독일 shepherd 종으로 보였는데 궁현처럼 다부진 체격에 영리함이 깃든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백구는 토종 진돗개의 기품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특이한 점은 두 마리 모두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은 유기견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털에 윤기가 흐르고 영양 상태도 좋아 보였습니다. 마치 잘 훈련받은 개들 같았습니다. 김 영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커튼을 놓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저것들 좀 보시오. 그의 외침에 박 여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더 누구예요? 박 여사 역시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곤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어머나! 웬 개들이 두 마리의 개는 노부부가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잠시 노크를 멈추고 창문 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를 들여보내 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이 상황은 기이하게 느껴져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저리 가라고 소리라도 쳐요. 하지만 김 영감은 왠지 모르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개들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얀 진돗개의 눈은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개들은 한참 동안 창문을 두드리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밤새 있었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창문 아래 흙바닥에 선명하게 찍힌 여러 개의 개 발자국이 간밤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김 영감은 동네 이장님 댁에 찾아가 혹시 개를 잃어버린 집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런 개를 본 적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기르는 개들은 대부분 마당에 묶여있는 누렁이나 삽살개들이었지 그런 늠름한 shepherd나 백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시각, 두 마리의 개는 어김없이 나타나 안방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는 이제 노부부에게 공포의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날 밤에도, 셋째 날 밤에도 개들의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노부부는 창문에 두꺼운 담요를 덧대 소리를 막아보려 했지만 끈질긴 노크 소리는 얇은 벽을 뚫고 그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잠을 설치는 날이 계속되자 두 사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김 영감은 막대기를 들고 나가 위협하며 쫓아내 보기도 했습니다. 이놈들, 썩 꺼지지 못해. 하지만 개들은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김 영감이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요함에는 무언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은 노부부만의 비밀이 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일찍 밭에 나가던 옆집 최 씨가 김 영감네 창문 앞에 앉아있는 두 마리의 개를 목격하면서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영감네 집에 귀신이 붙었다더라. 아들 잃고 헛것을 보는 개지? 아니야! 내가 직접 봤다니까. 여우가 둔갑한 개들이래. 집안의 재물을 노리는 거라더군. 옛날부터 한국 민간 설화에서는 동물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영물링 우이나 혹은 흉족 숑조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우나 족제비 같은 동물이 둔갑하여 사람을 홀린다는 이야기는 흔했죠. 이 기묘한 개들의 방문은 마을 사람들의 오랜 미신과 맞물려 공포와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부부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마을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개들의 방문이 계속될수록 그들은 마을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과연 이 개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집요한 방문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들이 노부부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열흘이 넘도록 개들의 기이한 방문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김 영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아예 대문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마당을 지키고 섰습니다. 박 여사는 불안한 마음에 방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 두 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셰퍼드와 백구였습니다. 녀석들은 평소처럼 집으로 다가오다 굳게 닫힌 대문과 그 앞에 버티고 선 김 영감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 영감은 손에 든 삽을 고쳐주며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간다. 썩 꺼지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볼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개들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창문으로 향하는 대신 대문 앞에 나란히 앉아 김 영감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셰퍼드가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김 영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그것은 언뜻 보기엔 낡은 천 조각 같았습니다. 개들은 그것을 내려놓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마치 확인해보라는 듯이 김 영감을 향해 꼬리를 살랑였습니다. 김 영감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천천히 그것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흙을 털어내고 그것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김 영감의 손에서 삽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것은 낡고 해진 아이의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군데군데 닳아서 실밥이 터져 나오고 바닥은 거의 다 뭉개진 작은 운동화. 하지만 김 영감과 박 여사는 그 신발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발이 편하다며 매일같이 신고 다니던 파란색 운동화였습니다. 박 여사가 여러 번 새 신발을 사주겠다고 해도 민준이는 이 신발이 좋다며 꿰매고 또 꿰매 신곤 했습니다. 신발 앞코에 민준이가 장난삼아 그려놓은 작은 별 모양 낙서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후 부부는 민준의 물건들을 차마 정리하지 못하고
방 안에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 어디에도 이 신발은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박 여사가 남편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놓인 신발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가 신발, 이게 왜 여기에? 부부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이 개들이 어떻게 민준이의 신발을 찾아낸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것을 가져온 것일까요? 신발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갓 파낸 듯한 젖은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꺼내온 것 같았습니다. 김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그의 손에 코를 가져다 대고는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김 영감을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마치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몸을 돌려 천천히 숲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보며 노부부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셰퍼드 역시 백구의 옆에 나란히 서서 노부부를 재촉하는 듯 낮게 멍치하고 짖었습니다. 노부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는 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저 기분 나쁜 불청객으로만 여겼던 개들이 아들의 흔적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저 개들을 따라 나섰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유인하려는 짐승의 꾀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과연 노부부는 이 미스터리한 개들을 따라 나서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다시 문을 걸어 잠그게 될까요? 그들의 선택에 아들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 영감과 박 여사는 뜬 눈으로 또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낡은 신발 한 짝은 부부의 머릿속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밤새 닦고 또 닦은 아들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 영감은 마루에 앉아 담배만 뻑뻑 태웠습니다. 개들을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밤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어제 저녁? 한참을 기다리던 개들은 노부부가 따라오지 않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마치 내일 다시 오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신발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날개 돋친 듯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동정이나 걱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아낙네들은 마치 제1인 양혀를 차며 떠들어댔습니다. 글쎄, 그 개들이 죽은 아들 신발을 물고 왔다지 뭐야. 아이고, 징그러워라. 필시 아들 귀신이 개들한테 씌어서 그런 걸 거야. 김 영감네 집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어. 괜히 우리한테까지 해코지 알라. 마을 어르신들 중 한 명은 심지어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오래된 시골 마을의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곧 공포와 배척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을 떠돌며 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김 영감은 장을 보러 잠시 읍내에 나갔다가 자신을 피하는 듯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살갑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이 그를 보자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두려움과 불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벅찬 노부부에게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은 가슴에 박히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영감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축 처진 어깨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그의 어깨를 쓸어주었습니다. 세상에 오직 둘만 남겨진 듯한 깊은 고립감이 집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개들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창문을 두드리는 대신 어제처럼 대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노부부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영감은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차라리 저 개들을 따라가서 무엇이든 끝을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만약 개들이 이끄는 곳에 아들의 비극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여사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신발을 소중히 품에 안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갑시다. 김 영감은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딜 가자는 거요? 저 짐승들을 어떻게 믿고? 민준이가 우리를 부르는 걸지도 몰라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저 개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을 믿어야지요. 평생을 후회 속에 사느니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설령 그 끝에 무서운 진실이 있더라도 엄마는 알아야겠어요. 아내의 확고한 모습에 김 영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아내의 모성애 앞에서 그의 두려움은 초라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부부가 마침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개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꼬리를 치며 방했습니다. 특히 백구는 박 여사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개들이 노부부를 이끄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에는 아들에 대한 단서가 정말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더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노부부의 운명을 건 발걸음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산길은 낯설고 스산했습니다. 김 영감은 손전등으로 앞을 비추고 박 여사는 남편의 옷자락을 꼭 붙잡은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셰퍼드와 백구는 마치 숙련된 안내자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녀석들은 가파른 오르막이나 길이 희미한 곳에서는 잠시 멈춰서서 노부부가 따라오기를 기다려주는 영리함까지 보였습니다. 김 영감은 여전히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못했지만 개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인간적인 배려가 느껴져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 박 여사가 숨이 차 잠시 나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백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박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비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힘들지 않냐고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의 감촉, 그리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깊고 온화한 눈빛, 그 순간 박 여사는 백구의 눈에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뒤섞인 그 눈빛은 놀랍도록 아들 민준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어릴 적 넘어져서 울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보던 아들의 눈빛이 바로 저랬습니다. 박 여사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우리 아가. 김 영감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미신 같은 소리라며 타박하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 역시 백구에게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예로부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영특하기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주인의 감정을 읽고 교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죠. 멀리 떨어진 주인을 수백 리 길을 달려 찾아온 진돗개의 이야기는 이미 전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박 여사는 이 백구가 바로 아들 민준이의 영혼이 깃든 존재이거나 최소한 아들이 보낸 특별한 사자시여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 여사는 백구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백구에게 백구야 라고 이름을 붙여주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민준이 어디 있는지, 아니, 엄마한테 알려주렴. 백구는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박 여사의 얼굴을 핥고는 다시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김 영감도 더 이상 개들을 의심의 눈초리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신발을 가져다 준 것, 그리고 지금 아내와 보여주는 이 기묘한 교감, 이 모든 것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의미심장했습니다. 개들이 노부부를 이끈 곳은 마을 뒷산 깊숙한 곳,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작은 공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아름드리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돌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곳을 보자마자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민준이가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비밀 기지라며 놀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이곳에 자신의 보물들을 숨겨두고는 엄마에게만 살짝 자랑하곤 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부부는 차마 이곳에 와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개들이 이곳을 알고 있단 말인가. 백구와 셰퍼드는 아름드리나무 아래 가장 큰 바위 앞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녀석들의 발놀림은 매우 능숙하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노부부는 홀린 듯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멈추지 않는 개들의 필사적인 모습에 부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땅 속에는 무엇이 묻혀 있는 것일까요? 아들의 신발에 이어 또 다른 과거의 조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흙이 점점 파헤쳐지면서 단단한 무언가에 발톱이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들이 땅을 파헤치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상자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영감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개들을 옆으로 비키게 하고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도 남편을 도와 축축한 흙을 걷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녹슨 경첩이 달린 제법 큰 나무 상자 전체가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민준이가 어릴 적 쓰던 낡은 책상, 서랍을 개조해서 만든 보물 상자였습니다. 뚜껑에는 민준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민준이의 보물이라고 새겨놓은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상자를 땅에 묻으며 신나하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상자는 세월의 무게와 땅속의 습기로 인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낡아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조심스럽게 녹슨 경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비걱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리자 안에서는 퀴퀴한 흙 냄새와 함께 잊혀졌던 시간의 냄새가 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민준이의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딱지, 구슬, 낡은 로봇 장난감,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들.
박 여사는 아들의 손때에 묻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이 이곳에 존재했다는 선명한 증거였습니다. 김 영감은 상자 바닥에 깔린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상자 맨 밑바닥에서 비닐에 여러 겹 쌓여 있는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아 민준이가 아주 소중하게 보관했던 물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김 영감은 마른 침을 삼키며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스케치북에는 온통 민준이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족의 모습, 마을 풍경,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아들의 어린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부부는 잠시 슬픔을 잊고 그림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스케치북의 거의 마지막 장에서 두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이상한 그림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그림은 다른 그림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그림 속에는 두 명의 남자아이가 어깨 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영락없는 어린 시절의 민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다른 아이였습니다. 노부부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아이도 아니었고 친척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두 아이의 발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마리의 개였습니다. 한 마리는 셰퍼드를 닮았고 다른 한 마리는 새하얀 백구였습니다. 그림 속의 개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앉아있는 두 마리의 개와 놀랍도록 똑같이 생겼습니다. 노부부는 충격에 휩싸여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대체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민준이에게 우리가 모르는 친한 친구가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수년 전에 그린 그림에 지금의 이 개들이 똑같이 그려져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마치 민준이가 미래를 예견이라도 한 듯한 이 기이한 그림 앞에서 노부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화일까요? 아니면 민준이가 남긴 중요한 단서일까요? 이 그림 속의 또 다른 아이는 누구이며 이 개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비밀의 상자는 열렸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더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림을 빤히 바라보는 노부부의 등 뒤로 백구와 셰퍼드가 나지막이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그림 속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제 그들은 이 그림 한 장에 의지해 아들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낡은 그림은 그들에게 어떤 진실을 알려주게 될까요? 아들의 비밀 장소에서 돌아온 후 노부부의 일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김 영감과 박 여사는 밤낮으로 그림을 들여다보며 그림 속 다른 아이의 정체를 알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그들의 기억 속 어디에도 그림 속 아이와 닮은 얼굴은 없었습니다. 개들은 이제 밤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김 영감네 집 마당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김 영감도 이제는 묵묵히 그들의 존재를 받아들였습니다. 녀석들은 그저 조용히 마루 밑에 엎드려 노부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충직한 경호원처럼.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외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그들은 말끔한 양복 차림의 도면으로 보이는 서류 뭉치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측정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고 곧이어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대형 건설사가 이 일대에 대규모 골프장과 리조트를 짓기 위해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주민들은 이미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땅을 팔고 마을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양복을 입은 남자 몇 명이 김영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가장 앞장선 기름진 머리에 번들거리는 얼굴을 한 중년 남자가 자신을 태영건설의 박전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집과 주변 땅을 팔라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노부부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들의 추억이 깃든 곳이오. 돈과 바꿀 수 없소. 박전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융통성이 없으시군요. 죽은 아들 추억 붙들고 이런 누추한 곳에서 사시는 것보다 이 돈 받고 도시 나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노부부를 무시하는 듯한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가 곁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여긴 우리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집이에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전무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차피 주변 땅은 전부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어르신 댁만 이렇게 알박기처럼 버티고 계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알아채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마루 밑에 엎드려 있던 셰퍼드와 백구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녀석들은 박 전무 일행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셰퍼드는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이 앞다리를 낮추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군견 출신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위압적인 모습에 기세등등하던 박 전무와 부하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르신, 웬 개들이 이렇게 사납습니까? 빨리 치우시죠. 김영감은 속으로 통쾌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놈들은 내 집을 지키는 개들이오? 나쁜 놈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지. 박 전무는 분한 얼굴로 두고 봅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꽁무니를 빼며 돌아갔습니다. 이날 이후 개발업자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중에 낯선 사람들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대문 앞에는 오물을 투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김영감네가 개발을 막는 마을의 암덩어리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이웃의 외면, 그리고 이제는 거대 자본의 폭력까지 노부부는 사면촉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두 마리의 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들은 밤새도록 마당을 지키며 외부인의 접근을 막았고 노부부가 불안해할 때면 조용히 다가와 몸을 기대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것을 넘어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추억을 지키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중심에는 정체불명의 두 마리 개가 있었습니다. 과연 노부부는 거대 개발사의 횡포에 맞서 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낡은 그림 한 장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요? 개발업자의 등장은 아들의 비밀을 푸는데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업자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노부부는 더욱 필사적으로 그림 속 아이의 정체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아들의 실종과 관련된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앨범을 모두 꺼내 민준의 어릴 적 친구들 사진과 그림을 대조해 보았지만 일치하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수소문해 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유령 같은 아이였습니다. 박 여사는 지쳐가는 와중에도 매일 밤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민준아, 이 아이가 누구인지 엄마에게 알려다오.
그러던 어느 날 김영감은 문득 그림의 한 구석에 아주 작게 그려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하도 낡고 색이 바래서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가져와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두 아이가 서 있는 배경에 그려진 작은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지붕 한쪽에 특이한 모양의 굴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듯한 모양의 장식이 달린 굴뚝. 김영감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굴뚝은 바로 이 마을에서 단 한 집에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외곽,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낡은 집. 지금은 치매를 앓는 최 노인이 혼자 사는 곳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한때 마을에서 가장 손재주 좋은 목수였고 젊은 시절 자신의 집에 직접 저런 독특한 모양의 굴뚝을 만들어 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후 홀로 남아 세월의 풍파를 맞으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 지 오래였습니다. 김영감과 박 여사는 한 줄기 희망을 안고 곧장 최 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개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최 노인의 집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허름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곰팡내와 먼지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최 노인은 방구석에 멍하니 앉아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이미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최 노인에게 다가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림 속 아이 기억나세요? 우리 민준이 옆에 있는 이 아이요. 최 노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한참 동안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순간 그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철이, 김영감과 박 여사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수철이요. 그 아이 이름이 수철이에요.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손주. 수철이. 노부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 노인에게 손주가 있었다는 사실은 마을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들과 의절하고 산 지 수십 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최 노인은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힘겹게 더듬으며 띄엄띄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도시로 나갔던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어린 손주 수철이를 잠시 자신에게 맡기고 갔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수철이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부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림 속에 밝게 웃던 아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그리고 민준이가 그 아이와 친구였다는 사실을 왜 자신들은 전혀 몰랐을까요? 아마도 마을에서 외톨이로 지내던 수철이와 역시나 내성적이었던 민준이가 남들 모르게 둘만의 우정을 쌓았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단순히 두 아이의 우정을 그린 그림일 뿐 민준이의 실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려던 순간 박 여사는 그림의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림 속 두 마리의 개, 셰퍼드와 백구의 목에 작은 이름표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던 그 글씨를 돋보기로 확인한 순간 박 여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셰퍼드의 목에는 용기, 백구의 목에는 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 아이는 왜 개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일까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비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의 집에서 돌아온 노부부는 더욱 깊은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그림 속 아이의 정체는 알아냈지만
그것은 더 큰 의문만을 남겼습니다. 민준이와 수철이, 그리고 용기와 희망이라는 이름의 두 마리개. 이들의 관계는 무엇이며 이것이 민준이의 실종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김영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 노인에게 수철이가 기르던 개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최 노인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이미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잦았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자 며칠 동안 쉬지 않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앞 가을은 금방이라도 넘칠 듯이 불어났고 뒷산에서는 작은 돌들이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산사태 경보를 내보냈습니다. 김영감의 집은 바로 그 위험한 뒷산의 가파른 비탈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불안한 마음에 집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박 여사는 라디오를 켜둔 채 초조하게 비가 먹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개발업자 박 전무에게는 이 폭우가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그는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으니 빨리 집을 비우고 떠나라며 노부부를 더욱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인부들을 시켜 집 주변의 흙을 몰래 파내는 등 비열한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산사태를 인위적으로 유발해서라도 노부부를 쫓아낼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셰퍼드와 백구는 이런 상황을 아는 듯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밤새도록 집 주변을 맴돌며 낯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녀석들의 젖은 몸에서는 김이 피어올랐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사건은 장마가 절정에 달했던 그날 밤에 터졌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천둥 번개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습니다. 노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셰퍼드와 백구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짖음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비명처럼 절박하고 필사적인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우르르릉 하는 땅이 울리는 소리가 산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김영감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산사태다. 여보, 빨리 밖으로. 김영감이 박 여사의 손을 잡고 마루를 뛰쳐나오는 순간 두 마리의 개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노부부의 앞을 가로막고 밖으로 나가려는 그들을 필사적으로 밀어내며 방 안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놈들, 비켜! 어서 나가야 해! 김영감이 소리쳤지만 개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노부부를 방구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콰르르릉.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집 뒷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뒷산의 토사가 거대한 파도처럼 집을 덮친 것입니다. 노부부가 조금 전까지 서 있던 마루는 순식간에 흙더미와 부서진 나무 기둥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만약 개들이 막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깔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개들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흙더미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노부부 앞을 지켰습니다. 쏟아지는 흙과 돌에 맞아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면서도 녀석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목숨을 걸고 주인을 지키는 충견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날이 밝고 폭우가 잦아들었을 때 집은 절반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노부부는 흙투성이가 된 채 망견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역시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셰퍼드와 백구가 지친 숨을 몰아쉬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울면서 개들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개들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자 아들이 보낸 수호천사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영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이 개들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한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무너진 벽 너머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노부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산사태로 인해 흙이 쓸려 나가면서 모습을 드러낸 숲속 깊은 곳으로 향하는 좁고 희미한 옛길의 입구였습니다. 과연 저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산사태가 휩쓸고 간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노부부는 임시로 마을 회관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통 폐허가 된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보다 산사태로 드러난 그 낯선 오솔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마치 아들의 비밀을 향해 들어오라는 손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감은 날이 개자마자 2마리 개와 함께 다시 집터로 향했습니다. 흙더미를 헤치고 길의 입구에 서자 백구와 셰퍼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길을 향해 꼬리를 치며 앞장섰습니다. 길은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잡목과 덩굴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낫으로 앞을 가로막는 가지들을 쳐내며 힘겹게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들어갔을까? 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다른 곳은 마을의 공동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아이, 수철이의 무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철이는 병으로 죽었다고 했으니 당연히 이곳에 묻혔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최 노인의 기억이 잘못된 것일까? 김영감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최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최 노인에게 수철이의 무덤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최 노인은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무덤? 없어. 없다니요. 그럼 아이는 어디에 묻으셨습니까? 최 노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손주가 죽자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의 장례를 치를 돈도 마음의 여력도 없었던 그는 어린 손주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뒷산 어딘가에 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이제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이 조각나버린 노인의 슬픈 고백 앞에 김영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모든 단서가 끊어진 듯 했습니다. 수철이의 행방도 민준이의 마지막 모습도 모두 안개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김영감은 허탈한 마음으로 최 노인의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노인의 집 한쪽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최 노인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 옆으로 사진의 귀퉁이에 겨우 걸쳐진 다른 사람의 얼굴 일부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김영감은 먼지 쌓인 액자를 내려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 노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젊은 시절의 박전무였습니다. 태양건설의 그 박전무, 김영감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전무와 최 노인은 어떤 관계일까? 설마 박전무가 최 노인의 그 아들, 즉 수철이의 아버지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는 왜 자신의 아버지가 사는 마을을 파괴하고 자신의 아들이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이 땅을 파헤치려 하는 것일까? 이 기막힌 우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영감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박 전무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이 마을을 지워버리려는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실종과 수철이의 죽음, 그리고 박 전무의 개발 사업,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이 3가지 사건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향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은 다시 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이름을 대며
혹시 수철이와 함께 놀던 이 아이를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최 노인은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뒤죽박죽이었지만 그 속에는 노부부를 경악하게 할 충격적인 단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 가지 말랬는데 그놈이 민준이 밀었어. 누구를 그놈이라고 칭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물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최 노인의 뒤섞인 기억 속에서 아들의 마지막 날에 대한 끔찍한 진실의 조각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뭘 가지 말랬는데 그놈이 민준이 밀었어. 최 노인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김영감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이 실족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죽었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 그놈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혹시 박전무? 하지만 그는 성인이고 민준이가 실종될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최 노인의 기억은 시간과 인물이 뒤섞여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김영감은 더 자세한 것을 캐묻고 싶었지만 최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김영감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에게 최 노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민준이가 누가 우리 아들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최 노인이 말한 우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마을에 우물이 있었던가. 김영감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공동 우물이 있었지만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폐쇄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 터조차 희미해졌습니다. 혹시 다른 우물이 있는 것일까? 바로 그때 곁에 있던 백구가 갑자기 나지막이 짖으며 김영감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서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셰퍼드 역시 숲의 더 깊은 곳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녀석들은 마치 우물이라는 단어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이 행동했습니다. 노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개들이 그들을 이끌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개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이 향하는 곳은 산사태로 드러났던 그 오솔길, 그 너머에 더 깊고 으슥한 숲속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도깨비골이라 불리며 접근을 금기시하던 장소였습니다. 예로부터 그곳에 들어간 사람 중 일부는 길을 잃고 헤매거나 알 수 없는 병을 얻어 나왔다는 흉흉한 소문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었죠. 민간 신앙에서 특정 장소를 금기시하는 것은 그곳에 깃든 좋지 않은 기운이나 원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절대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엄하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김영감 역시 평생 그곳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도깨비라도 만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들은 덤불과 가시나무를 헤치며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들어갔을까? 숲 한가운데에 거짓말처럼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돌로 쌓아 올린 둥근 형태의 낡은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끼가 잔뜩 끼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입구는 썩은 통나무 판자로 위태롭게 덮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은 좋게 버려진 채 방치된 모습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 노인이 말한 우물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민준이가 이곳에 왔을까? 그리고 그놈은 여기서 민준이를 밀었다는 말인가?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우물가에 주저앉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영감은 아내를 부추기며 우물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썩은 통나무 판자를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코를 찌르는 축축하고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우물 안은 마른 상태가 아니라 흙탕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김 영감은 우물 주변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우물과 돌틈에 끼어있는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흙을 닦아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가 학생 때 늘 하고 다니던 작은 나침반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아들이 실종되던 날 하고 나갔던 바로 그 목걸이,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장소는 바로 이 금지된 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최 노인의 뒤섞인 기억 속 단서들, 그놈의 정체와 민준이를 밀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실은 저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펜던트를 발견한 순간 김 영감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물 안에 저 깊은 어둠 속에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당장이라도 우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박 여사가 울부짖으며 그를 말렸습니다. 여보, 안 돼요. 위험해요. 수십 년간 방치된 우물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고 안위에 공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김 영감은 아내의 만류에 간신히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로 달려가 이장님과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도깨비골에 버려진 우물에 가자는 말에 모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펜던트를 보여주며 눈물로 호소하는 김 영감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 몇몇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튼튼한 밧줄과 양동이 그리고 각종 장비들을 챙겨 다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개발업자의 횡포에 등을 돌렸던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절박함 앞에서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물 속을 확인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디고 위험했습니다. 먼저 유독가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촛불을 내려보냈지만 다행히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물 안은 흙탕물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나뭇가지와 쓰레기, 진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대로 양동이를 내려보내 물과 진흙을 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셰퍼드와 백구는 우물가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초조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녀석들은 마치 자신들이 시작한 이 일의 끝을 보려는 듯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갔고 별다른 소득이 없자 하나둘씩 포기하자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하시죠? 이러다 날 어두워지면 더 위험합니다. 김 영감은 애가 탔지만 무작정 사람들을 붙잡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흙탕물만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백구가 맹렬하게 짖으며 우물 안을 향해 뛰어들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셰퍼드 역시 백구의 옆에서 함께 짖어대며 무언가를 알리려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개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밧줄에 매달린 양동이를 끌어올리던 한 청년이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뭔가 묵직한 게 걸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다시 한번 우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밧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철퍽하는 소리와 함께 흙탕물 위로 검고 네모난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진흙투성이가 된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크기는 어른 손바닥 2개를 합친 정도였고 방수가 되는 재질로 만들어진 듯 했습니다. 김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너무나 가볍고 작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유골 같은 것은 들어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방이 이 우물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이 아들과 관련된 결정적인 물건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 묻은 진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여는 순간 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 가방을 여는 순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비닐로 여러 겹 쌓인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장난감 반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 영감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습기를 먹어 종이가 퉁퉁 불어 있었지만 다행히 안에 글씨는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박수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준이의 것이 아니라 그림 속의 그 아이 수철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왜 수철이의 일기장이 이 우물 안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기장 안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들 민준이의 마지막 날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철이의 일기장을 손에 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김영감과 박 여사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잊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 역시 숨을 죽인 채 노부부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와 셰퍼드는 노부부의 양옆에 바싹 붙어 앉아 마치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하려는 듯 일기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일기장은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외로운 시골 생활, 도시로 떠난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슬픔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한 어린아이의 아픔이 행간마다 절절하게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일기장의 중간쯤부터 민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민준이라는 친구를 만났다. 다른 애들은 나랑 놀아주지 않는데 민준이는 내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다. 우리는 비밀기지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민준이와 함께 우리 집 굴뚝을 그렸다. 민준이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린다. 나도 민준이처럼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민준이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두 아이는 세상의 편견과 외로움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위안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노부부는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아들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일기장에는 두 아이가 함께 개 그림을 그렸던 날의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나는 강아지를 그렸다. 나는 하얀 진돗개를, 민준이는 멋진 셰퍼드를 그렸다. 우리는 강아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내 진돗개는 희망, 민준이 셰퍼드는 용기다. 언젠가 희망과 용기가 우리를 지켜주러 진짜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림 속 개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비로소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두 소년이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바랐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노부부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이 2마리의 개는 마치 두 아이의 간절한 기도가 현실이 되어 나타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넘기던 김 영감의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부터 분위기가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아저씨라는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무서운 아저씨가 할아버지 집에 왔다. 아저씨는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돈을 달라고 했다. 나는 무서워서 벽장 안에 숨었다. 아저씨는 내가 가장 아끼는 로봇을 부셔버렸다. 그 아저씨는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 무서운 아저씨가 또 왔다. 민준이랑 비밀기지에 숨겨둔 보물 상자를 몰래 꺼내 갔다. 그 안에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 있는데 민준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김영감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운 아저씨는 바로 박전무, 수철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와 돈을 갈취하고 어린 아들의 물건까지 빼앗아가는 파렴치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마을을 없애버리려 했던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즉 아버지와 아들을 버리고 괴롭혔던 흔적을 돈으로 덮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그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들과 달리 물에 번진 자국과 함께 군데군데 찢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급박한 상황에서 다급하게 쓴 듯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가 실종되던 바로 그날의 일이 어린 수철이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은 지난 1년간 노부부를 짓눌러 왔던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줄 열쇠이자 그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이 금지된 우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아이의 서툰 글씨로 처절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또 왔다. 이번에는 민준이랑 같이 있는 걸 들켰다. 아저씨는 민준이에게 나랑 놀지 말라고, 거지 같은 놈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소리쳤다. 민준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내 친구라고 아저씨에게 대들었다. 박전무는 자신의 치부를 아는 유일한 목격자인 민준이가 눈엣가시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저씨가 민준이를 때렸다. 나는 무서워서 울기만 했다. 민준이는 울지 않고 아저씨를 노려봤다. 그러자 아저씨가 더 화를 내면서 민준이를 질질 끌고 어디론가 갔다. 나는 몰래 뒤를 따라갔다. 아저씨는 민준이를 도깨비골에 있는 낡은 우물로 끌고 갔다. 노부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박전무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곳으로 끌려왔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저씨가 민준이에게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말고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끝까지 잘못한 건 아저씨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아저씨가 민준이를 우물 안으로 밀어버렸다. 풍덩 소리가 났다. 민준이가 내 이름을 불렀는데 나는 너무 무서워서 대답도 못하고 숨어서 떨기만 했다. 박 여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영감은 일기장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들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전무라는 악마의 손에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장면을 어린 수철이는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아저씨가 가고 나서 나는 우물로 달려갔다. 민준이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너무 무섭고 민준이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 같다. 내가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내가 용기가 되지 못했다. 이 일기장을 민준이의 보물 상자에 넣어야겠다. 언젠가 누군가 이 일기장을 발견하면 민준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민준아, 미안해. 이것이 일기장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번진 눈물 자국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철이는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이 일기장을 썼지만 너무 큰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숨겨두려던 이 일기장은 어떤 이유에선지 보물 상자가 아닌 이 우물 속에 잠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일기장을 숨기려다 실수로 우물에 빠뜨렸거나 혹은 친구가 잠든 이곳에 함께 묻어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하늘도 슬퍼하는 듯 거센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부는 빗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숲 전체를 울렸습니다. 함께 있던 마을 사람들, 역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노부부의 곁을 지키며 함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셰퍼드와 백구는 비를 맞으며 노부부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바싹 기댔습니다. 녀석들의 따뜻한 천만이 얼어붙은 노부부의 마음을 간신히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개들의 기이한 행동, 낡은 신발, 비밀 장소의 보물상자, 그리고 빛바랜 그림 한 장까지 이 모든 것은 억울하게 죽은 두 아이가 남긴 마지막 절규이자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타난 두 마리의 개, 연기와 희망. 녀석들은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상상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의 영혼이 깃든 환생도 아니었습니다. 그 정체는 곧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또 다른 놀라운 반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악마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노부부는 이 일기장을 증거로 박 전무의 죄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거대한 권력과 돈 앞에 진실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노부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넘어 살인자를 단죄하겠다는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수철이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증인이 되어주겠다며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1년 전 단순 실족 사고로 종결되었던 민준이의 사건은 재수사에 착수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 전무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 치매 노인과 죽은 아이의 망상일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산사태를 막아낸 두 마리 개와 노부부의 기적 같은 사연, 그리고 그들이 파헤친 1년 전 살인사건의 진실은 이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산을 따라서와 같은 스토리텔링 채널을 비롯한 여러 유튜버들과 언론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박 전무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중 그가 궁연 훈련소에서 복무했던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대하면서 특별히 따르던 궁연 두 마리의 안락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인 경로로 빼돌렸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 두 마리 궁연은 바로 셰퍼드, 용기와 진돗가의 희망이었습니다. 실제 궁견들은 은퇴 후 사회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안락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박 전무는 이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자신의 비밀스러운 목적에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두 마리 개를 죄 노인의 집 근처 자신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두고 길렀습니다. 아마도 언젠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릴 때 이 개들을 이용해 무언가를 하려 했거나 혹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을 외톨이였던 수철이와 민준이가 우연히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람을 피해 숨어 지내던 개들에게 몰래 먹이를 가져다 주며 마음을 나누었고 자신들만의 비밀 친구로 삼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림으로 그렸던 용기와 희망이 진짜로 나타났다며 기뻐했습니다. 박 전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살해되던 날 두 마리의 개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말입니다. 민준이가 죽고 수철이마저 세상을 떠난 후 개들은 박전무의 소나귀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친구였던 민준이와 수철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민준이의 부모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창문을 두드리고 신발을 가져다 주고 비밀 장소와 우물로 안내했던 그 모든 행동은 진실을 알리려는 개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녀석들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친구와의 마지막 의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박전무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아들의 장례를 다시 치르는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노부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 용기와 희망이 든든하게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들은 이제 노부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녀석들은 여전히 매일 아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노크 소리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부부는 아들 민준이와 수철이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처럼 소외되고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무산된 그 마을 땅에는 두 아이와 두 마리 개의 우정을 기리는 작은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공원에 가면 서로 어깨 동무를 한 두 소년과 그 발치에 앉아있는 두 마리 개의 동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땅속에 묻히지 않는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신가요? 박전무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남겨진 노부부와 두 마리 개는 과연 진정한 행복을 찾았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남긴 진짜 마지막 선물은 어쩌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과 노부부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 같은 후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들의 삶에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질까요?